자동차와 네, 세금 부분인데요. 네, 보통 우리 세법에서는 업무용이라는 표현보다 영업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비영업용. 영업용이라고 하면 차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요. 택시 이런 경우가 영업용이고요. 뭐 렌트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은 업무상 하다못해 뭐 영업을 나가서 뭐 영업 아니면 세분 사무실 뭐 내부에서 이렇게 출장 목적에 쓰는 차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세법에서는 영업용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업무용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그 영업용만 부가세 공제가 되고요. 그 업무용은 부가세 공제 자체를 아예 그냥 규정화를 해놨거든요. 규정화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보면 크게 생각을 하면 경차랑 9인승 이상만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가용 흔히 우리가 생각한 자가용이 아닌 것들은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봉고차, 트럭 뭐 이런 것들은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애매한 게 있다면 우리가 앞에는 우리 흔히 뭐 이렇게 밴 형태 있잖아요. 밴 형태 보통 남자들이 그런 차를 갖고 싶단 말이에요. 뭐 저도 뭐 있으면 멋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벤차들은 공제가 일단 되고요. 그게 아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가용에서는 경차랑 9인승 이상만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그래도 경차를 꽤 많이 몰았거든요. 꽤 많이 몰았는데 요즘에는 경차를 워낙 많이 잘 안 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법에서도 좀 이제 지금은 뭐 1000cc 이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위로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뭐 한 1200cc라든지 이렇게 좀 한도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해보는데 요즘 경차를 워낙 안 타니까 네 그러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적어져 있죠.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뭐 세법 규정이고요. 그냥 아까 뭐 경차랑 그 9인승 이상과 승용차 아닌 것들은 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 부분과 관련 모든 비용이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구매할 때는 환급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데 수리비는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또 차가 공제가 안 되면 주차비 다 안 돼요. 관련 비용 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면 관련된 비용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는 십몇 년 전에는 그 구매만 안 되고 뭐 렌트는 되고 그랬어요. 아주 십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다 개정돼서 뭐 빌리는 비용까지 임차 비용까지 다 동일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차 사는 게 공제가 안 되면 임차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차 파신 분이 뭐 렌트가 더 세법상 유리하다 이런 건 전혀 안 그러고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은 경차는 9인 이상 빼고는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소득세 비용 처리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전혀 아니고요. 비용 처리는 당연히 돼요. 비용 처리는 되는데 그에 대한 한도는 있죠. 그리고 또 뭐 혹시라도 뭐 부가세 공제는 안 되면 뭐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되니까 효과가 똑같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한 번은 혜택이 되니까 그건 전혀 아닌 게 그 부가세 공제는 뭐 예를 들면 길에 100원,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그럼 그 만 원이 부가세라면 소득세는 그 만 원에서 10% 법인세라면 그럼 1,000원인 거죠. 혜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가세 공제랑 소득세 아니 부가세 공제랑 법인세 혜택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르다 아니고요. 그죠? 그 주은 돈 자체에 10%, 15%, 뭐 35%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혜택이 된다면 부가세 공제가 되면 혜택이 제일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차를 살 때 이제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가 된다면 뭐 그거를 일순위를 일단 알아봐야겠죠. 그렇지만 그에 대한 목적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우리가 사실 뭐 7인승이 필요하면 아무리 10%가 커도 7인승을 사야죠. 동일한 차에 9인승을 의자를 넣어놓으면 좁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부가세 공제 때문에 뭐 차 형태 자체를 바꿀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선택지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부가세 공제라는 부분 혜택이 워낙 큰 거고 뭐 차 사는 비용의 10% 환급 엄청 크잖아요. 그렇지만 기름때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유지비들이 다 10%가 환급이 된다는 것은 엄청 큰 거니까 그에 대한 혜택을 네,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 불공제되는 부분은 개별 소비가 과세된 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법에서. 네,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된 차량이 뭐냐, 이렇게 보면, 8인승 이하의 승용차죠? 8인승 이하의 승용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차들, 뭐, 아반떼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랜저까지, 뭐, 하다못해 뭐, 그 위에 혹시 고급차까지 다 그에 대한 해당이 되고요. 뭐, 캠핑차,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카니발 9인승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카니발 9인승,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이륜 자동차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이륜 자동차에서는 1255cc 초과분이 개별 소비가 과세가 된다고 해요. 1250cc, 아니, 125cc. 125cc 이하는 어떤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오토바이 잘 몰라서. 근데 이제 125cc 이하는 괜찮은데, 넘어지면은, 네,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인지는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전기자동차는 또 똑같아요. 그냥 자동차랑 똑같아서 전기자동차는 부가세가 혹시 환급이 더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혜택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0cc 그 이하인데, 네, 경차 1000cc 이하잖아요. 공제되는 차는. 근데 1000cc 이하라 해서 전체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 1000cc 이하 중에서 길이가 3.6m 앞뒤죠. 폭 1.6m 이하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도 작년에도 이 강의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현대자동차에서 스코넥 아니 어떤 차가 있는데 그게 1000cc로 나와서 제가 잘됐다 싶어서 우리 고객들에게 이거 경차도 아닌데 1000cc로 나왔으니까 부가세 공개될 것 같아서 안내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회사에서 이야기했더니 규정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네, 경차는 3.6m 이하가 있을 수 있는데 경차가 아니고서는 이 길이에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가 3.6m 이하, 폭이 1.6m 이하 이 규정이 있어가지고 1000cc라고 해서 다 공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구인성 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오토바이 중에서 125cc 이하, 그 다음에 트럭 같이 짐칸 있는 거, 그 다음에 9인승 이상, 그 다음에 봉고차 같이 승합차들,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경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한번 보면 저희 회사 분이 이거 고생해서 이게 다 조사해서 만들어 줬는데요. 차종이 많죠. 차종이 많은데 네, 승용차 5인승이면 다 부가세 불공제 되는 거죠. 제네시스, 뭐 소나타, 그랜저 다 불공제 되고요. 스타렉스, 스타렉스는 네, 승합차, 화물차. 스타렉스는 설령 이게 3인용이어도 공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 봉고차 같은 개념이잖아요. 마티즈, 모닝은 이거는 인승과 상관없이 경차에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셀토스, 뭐 오피러스, 네, 소렌토, 다 안 되죠. 다 안 되는 건데 카니발에서 9인승과 11인승이죠. 9인승과 11인승은 공제가 되는데 카니발이 7인승이면 공간이 크게 나오는데 제가 사실 9인승이랑 9인승은 있다는 건 아는데 안 타봐서 근데 그 공간에 4줄을 만들면 되게 좁을 것 같긴 한데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9인승과 11인승이 있으니까 9인승과 11인승은 부가세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공고 트럭, 바마스, 라보, 그다음에 뭐 티볼리 이렇게 있죠.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승용차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경차랑 9인승이면 거기에 걸리는 거 승용차가 아닌 것들은 뭐 공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인데 저희 아까 선택지 답변 질문을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까지 한번 봤는데 여기 참석자 중에서 한 대표님은 다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아유 참 그 대표님 아닌 분도 한 분 다 맞힌 분 있었는데 대표님이 다 맞히셨네요. 직원이 업무 전용으로 사용을 한 소나타는 업무 전용으로만 썼다고 해도
부가세 공제가 되질 않죠. 이거는 이유 불문이고요. 법에서 명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근데 뭐 이게 취지가 이게 아무리 영업용으로만 업무용으로만 쓰더라도 개별적으로도 쓸 때가 있으니까 이제 명시해 놓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을 저도 이게 경험인데요. 제가 저번에 고속도로에서 좀 그 앞차와 건거 뭐 자유 뭐라 하나 그거 앞차와 거리 조절되는 그 센서가 작동이 잘 안 돼갖고 앞차를 살짝 그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안 때렸었는데 그래갖고 앞뒤차 다 멀쩡한데 어찌됐든 저도 조금 수리를 받아야 돼서 그 차 수리한 데 갔더니 그때 20만 원 달라고 해서 카드 내니까 부가세 별도로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길래 그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는데 일단은 부가세로만 넣고 보면 그 차 수리비는 업무용이면 이유 불문하고 부가세가 공제가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뭐 기름값, 차 구매비 포함해서 뭐 주차비가 됐든 이유 불문하고 다 안 되다 보니까 수리비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수리비가 부가세 공제가 안 되니까 제가 아까 20만 원을 주라 하니까 그냥 2만 원 굳히고 싶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2만 원 덜 내고 부가세 없이 계좌이체를 해버린다던가 현금 찾아서 주는 게 유리할까? 이런 생각은 하시게 돼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대방 우리는 10%를 굳히는 거긴 한데 우리가 경비 처리가 통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는 굳히지만 세율 구간에 따라서 뭐 사실 가정 자체를 내가 소득세가 안 나올 만큼 올해 적자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적자고 앞으로도 영원히 적자일 거다. 이제 그러면 현금 거래하는 게 맞죠. 현금 거래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사실 적자 보려고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언젠간 이득을 냈을 때 그때에 대한 소득세 경비 처리를 감안했을 때는 이거를 현금 지급을 해버리면 경비를 인정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카드로 10%를 좀 손해 볼지라도 네, 카드로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현금 거래는 피하자 이런 거고요. 가끔 이제 경차랑 구인성을 사면서 이제 전화로 이제 물어보세요. 진짜로 환급이 되는 거냐고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환급이죠. 환급인데 납부세액이 큰 경우는 그 납부세액에서 차감이 돼요. 그죠? 그렇지만 환급은 환급이에요. 이게 이제 세무서로부터 환급이라는 자체를 안 받아봤는데 저도 납부세액이 크니까 그렇지만 차 파신 분이 이 차를 사면 환급이 된다고 그 진짜 환급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환급이 되긴 되는데 납부세액이 큰 경우는 납부세액에서 차감이 돼서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면 환급세액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내고 500만 원 돌려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1,000에서 500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을 납부하는 거죠. 결국 환급은 환급이죠. 그 다음에 제가 업무용 수용차를 몰아서 우리 회사 주차장, 제 차를 대는 주차장은 당연히 불공제죠. 당연히 불공제인데 이제 저희 이런 경우 환급을 받은 적이 있어서 고객 방문용 주차장을 사서 임대료를 당연히 내는데 세무대리인이 임대료는 주차장 임대료는 환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급을 안 해놔서 저희가 이런 것도 환급을 다 받았죠. 받았는데 이거는 저희 고객사들 방문 전용 주차장은 제 업무용 차량이랑 당연히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환급을 받으면 당연히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되고요. 저희 회사 방문하시면 뒤에 공용 주차장이 크게 있는데요. 한 반년 정도 전에 공사를 크게 해가지고 지금은 주차증을 안 받거든요. 지금은 주차증을 안 받아서 고객사들이 오면 주차증을 직접 내게 되시는데 예전 한 공사하기 전에는 제가 주차증을 드렸거든요. 주차증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차증은 당연히 제 차에 대한 주차증은 저희 회사에 대한 주차증은 이유 불문하고 불공제인데요. 고객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주차증을 사갖고 카드로 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희 수용차와 관련 개념이 아니라 뭐 고객사 어떻게 보면 이게 접대비 아니냐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접대비 차원에서 접근을 안 한다면 이거는 승용차에 대한 그 유지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인데요. 네, 고소득 고가 차량들 예전 이게 2016년부터 뭐 조금씩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고가 차량을 뭐 저도 일할 때 막 차가 뭐 이렇게 굳이 회사 차가 뭐 이렇게 비싼 차를 살 필요가 없는데 이게 비싼 차를 사서 감가상각으로 뭐 이렇게 뭐 하다못해 뭐 정률법을 넣어버리면 뭐 비용이 쑥쑥 빠지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법에서 안 된다는 규정을 없으니까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비용 처리가 좀 많이 되고 아니면 너무 고가 차량 자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방지 목적에서 2016년도부터 실행이 되고 이제 계속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크게 특징이 있다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비용 인정을 풀로 받기 위해서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되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어디만큼은 네, 비용 인정이 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적용 대상은 법인 사업자는 이유 불문 무조건이고요. 개인 사업자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성실 신고 사업자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이제는 복식부기 대상자 또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고객사들은 거의 다 복식부기 대상자니까 그냥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상 차량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비영업용 소형 소형차랑 비슷한 개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1000cc 이하 경차랑 9인승 이상 그다음 트럭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봉고차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다 보니까 아까 질문에도 이런 거 있었죠. 이런 부분은 안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 비용은 그냥 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자동차와 관련 세금들, 뭐 수리비, 보험료, 네, 임차료, 네, 감가상각비, 통행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네, 관련 비용을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유 전용 자동차 보험, 임직원 전용 보험인 거죠. 이 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만 하고요. 네, 그리고 업무일지 안 썼을 때 업무일지 쓴 비율만큼만 비용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에 대해서 소득세 처리, 소득세라 법에서 비용 처리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업무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1,500만 원까지는 되는데 그중에서 감가상각비라든지 감가상각비랑 좀 비슷한 개념들 임차료도 어차피 빌린 거니까요. 임차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부분 800만 원 한도로 하고 합쳐서는 1,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제 머리 좀 어떻게 좀 올라가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랑 이런 부분 800만 원을 한도로 하니까 우리가 5년 동안에 그 감가상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차량가액 기준으로 약 4천만 원까지는 웬만하면 상당히 뭐 상당히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업무일지 작성을 안 해도 우리가 차량가액이 뭐 4천만 원 또 넘지 않는다면 설령 넘어도 그건 한도가 있으니까 이거 보면은 총 한도는 1,5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걸 빼면 1년에 700만 원까지는 업무일지 자체를 작성을 안 해도 네, 인정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고가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한 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차량 유지비는 업무일지 자체를 작성을 안 해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건 차 대수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 세대면 합쳐서가 아니라 차 대수별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차 운전을 저는 워낙 안 해서 저는 1년에 3,000km 정도 타거든요. 3만 킬로 가는 3,000km 타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전혀 체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해요. 1년에 3,000km면 1년에 주유대가 얼마 한 50만 원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저는 차 운전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차 운전 양이 많으면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봉고차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비용 인정을 다 받고 싶으면 업무일지를 잘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차 운전 자체가 그렇게 안 많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보험료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차량들이 아니라면 근데 작성 안 해도 되는 건데 또 그게 또 비용이 많이 나간 차량이라면 업무일지를 잘 작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감가상각들은 800만 원을 한도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 8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뭐 2월에서 향후에 비용 처리해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넘어가면 그 연 800만 원만 인정을 해주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근데 계속 2월이 되겠죠. 네, 그러면 다 2월 되고 그 다음 해 연도에 계속 차감을 해주니까 없어지는 비용은 아니고 나중에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을 합쳐서 1,500만 원 넘는 경우는 업무일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일지 자체를 안 쓰면 그 넘는 비율만큼은 법인세 인정 자체를 안 해버리는 제도니까 네 인지를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고 있죠.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라고 있어서 저희 고객사들도 관련 질문들을 종종 하는데 좀 답변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인데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네, 다 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한 대인 경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대인 경우는 그 한 대 제외한 차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 사업자랑 직원들만 보험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질문이 왔을 때 이제 직원이 아닌 분도 차 타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 대안이 일단 없거든요. 대안이 일단 없다 보니까 일단은 법인이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한 대 이외 차를 더 있는 경우는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서 사업자랑 직원만 탈 수 있는 보험이 되는 특이한 걸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미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미가입하면 법인은 인정 자체를 안 해버리죠. 법인은 비용 인정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고 개인은 올해분까지는 50%만 비용 인정을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네, 전체 비용 인정을 안 해버리죠. 네,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또 디테일 규정으로는 또 2024년이랑 2025년도는 50%만 네, 인정을 하겠다 또 이렇게도 일단 규정이 일단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운행일지를 꼭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연한 유지비 부분이 한 700이 넘었을 때 네, 써야 되는 거고 또 안 쓰면 그에 대한 페널티가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하는 과감하게 안 써도 되고요.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은 네, 법인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개인은 한 대 네, 이외에 대해서 네,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빨리 마무리돼 버렸네요. 네, 관련해서 혹시 좀 질문 사항들 있을까요? 아까 질문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직원이 100% 업무 전용으로만 사용한 소나타도 부가세가 일단은 불공제가 되죠. 불공제가 되고요. 7인승 카니발을 사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7인승이 아니고 9인승과 11인승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질문 나왔죠?
디젤차, 휘발유차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화물차라든지 큰 차들은 뭐 이렇게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디젤 차이긴 하죠. 네, 그리고 좀 이제 휘발유 차는 좀 부드러운 차니까 자가용이 대체로 보면 해당이 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좀 휘발유 차는 전체 공제가 안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 방문용 이는 저희 차량 운행과는 전혀 무관한 비용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뭐 접대비인지 광고비인지 뭐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차량 개념에서는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법인 사업자는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조금은 되죠. 1,500만 원까지는 뭐 강제상각 제외한 1,500만 원 포함해서 1,500만 원까지 다 되는 거니까 비용 처리가 조금은 되고 과한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고 스타렉스 봉고차는 운행 일지를 전혀 안 써도 전체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고가 차량. 고가 차량은 감가상각 비용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고가 차량은 감가상각은 할 수 있는데 1년에 800만 원이니까 계속 2월이 돼서 추후에 이제 공제가 되는 거죠.